그의 장례식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는 아직 크레바스에 빠지지도 않았는데요. 2026년 6월 4일입니다. 에베레스트의 쿤부 아이스폴, 해발 18,010피트입니다. 산에 있던 모든 가이드, 구조팀, 수색 헬리콥터까지 이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40년 가까이 이 산에 있었지만 캠프 2 이상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다른 사람들의 차를 끓였고 에베레스트 쓰레기 수거팀이 마지막 정리를 할 때 한 팀원이 경사면을 올려다보며 멈춥니다. 한 남자가 손과 무릎으로 기어오고 있습니다. 신발도 없고 밧줄도 없고 산소도 없이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힐러리 다와 셰르파였습니다. 그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버려졌던 것입니다. 무려 6일 동안 이나 아무도 하찮은 셰르파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6년 에베레스트의 마지막 남자는 그곳에 버려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셰르파가 있는데 지금은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산 위에서 그 셰르파를 잃은 것 같습니다. 익스트림 엣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에게 정말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것은 가족이 이미 장례 절차를 시작했던 힐러리다와 셰르파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최초로 오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입니다. 2026년 등반 시즌에 완전한 혼돈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한 남자가 에베레스트에서 죽은 채로 버려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거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팔은 올해 사상 최고인 492개의 등반 허가증을 발급했고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무렵에는 에베레스트에 1000명이 넘는 등반가와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즌 허가증 수수료로 10억 루피 이상을 거뒀다며 복권에 당첨된 듯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올해 네팔의 날씨조차도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1년 중 가장 건조해야 할 3월과 4월에는 예년보다 일찍 우기전 비가 내렸고 원래 우기전 비가 오는 5월은 평소보다 더 건조했습니다. 많은 원정대들이 계획을 미뤄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유일한 길 위에는 10층 건물 크기의 거대한 불안정한 얼음 덩어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시즌 시작 며칠 만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우회로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 길을 2주 넘게 폐쇄했습니다. 이런 지연은 한 시즌 동안의 모든 등반가들을 한 번에 몰아넣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등반가들과 가이드들이 베이스 캠프에 갇혀 돈을 써가며 얼음이 안정되기를 기다리면서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5월 중순에 마침내 산이 다시 열렸을 때 그동안 쌓였던 압력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모두가 안전이나 규칙은 신경 쓰지 않고 정상에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미 충분히 절박하지 않은 것처럼 안전사다리를 담당하는 팀이 5월 29일에 모든 로프를 철수하고 짐을 싸 떠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정상에 오르지 못하면 내년에 다시 도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정회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어떻게든 고객들을 산 정상에 올려야 했고 이는 약간의 규칙을 어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모두를 해발 고도가 높은 위험한 길에 몰아넣거나 아니면 엄청난 돈을 잃는 것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가운데에 끼어있던 사람이 바로 50대의 현지 캠프 요리사 힐러리 다와 셰르파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유명한 등반가 에드먼드 힐러리 경의 이름을 따 그에게 힐러리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객으로 온 등반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10대 시절부터 이 산들에서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에 가까운 경력을 가지고 2만 1000피트 정도의 작은 봉우리에서 고객들을 안내해왔지만 에베레스트에 사람을 데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원정에서 다와는 물을 끓이고 장비를 2만 1000피트에 있는 캠프 2까지만 운반하는 역할로 특별히 고용되었습니다. 그의 회사 보험 정책은 그 고도에서 명확히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와가 겪을 혼란의 첫 퍼즐 조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조각이 있습니다. 힐러리 다와가 일하던 회사는 카트만두에 있는 작은 히말라얀 트래버스 어드벤처였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5,000달러, 15,000달러입니다. 네팔 정부가 2026년에 외국인 등반가의 등반 허가증을 위해 이 회사에 부과한 금액이었습니다. 히말라얀 트래버스는 에베레스트 허가증을 받을 만큼 유료 고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팔에서 가장 큰 등반 회사 중 하나인 8K 익스페디션이 보유한 등반 허가증에 합류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피기백이라고 부르며 소규모 업체들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합법이지만 위에서 문제가 생기면 두 회사 모두 실제로 구하러 올 준비가 안 됐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2026년 5월 27일, 즉 대원이 로프를 잡기 이틀 전까지 히말라야 트레버스에는 2026년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을 시도하지 않은 외국인 고객 2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우시 슈밀로프스키로, 경험 많은 폴란드 등반가였습니다. 두 번째는 50대 중반 영국 출신 전직 로열마린 크리스 스랄로로, 참전 용사의 자살과 PTSD 인식 제고 및 기금 마련을 위한 개인 캠페인으로 에베레스트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이번 원정을 위해 돈까지 빌렸고 산에서의 그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는 상당한 수의 유튜브 구독자들도 있었습니다. 부담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심각한 인력 문제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료 고객 2명에 가이드 1명만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앙페르바였습니다. 그는 수년간 사람들을 이 산에서 무사히 오르내리게 해왔습니다. 이제 그는 2명의 고객이 있었고 상황은 그에게 불리했습니다. 데스존에서 가이드 1명이 등반가 2명을 책임지는 비율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1명의 고객이 쓰러지면 마스터 가이드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써도 그 사람을 내려보내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게다가 의식이 있는 다른 고객까지 내려가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이제 2명의 고객 모두가 쓰러진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겨우 48시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예산 가이드 업체들이 자주 하듯 산에 남은 다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캠프 2에서 물을 끓이던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다와에게 정상 등반 가이드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바로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다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모칼둥가에 있는 집에서는 그의 18살 딸 멘도라모가 막 마지막 학교 시험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몇천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5월 27일 밤 10시 30분까지 크리스, 마리우시, 앙, 그리고 에베레스트에서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역할을 맡은 한 남자가 모두 캠프사를 떠나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캠프사는 해발 약 26,000피트의 남쪽 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이 공식적으로 데스존의 시작점입니다. 이곳에서는 해수면에서 찾을 수 있는 산소의 3분의 1만 존재합니다. 소화기관이 멈추고 혈액이 끈적해지며 몸이 말 그대로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에베레스트 정상 등반을 위한 표준 전략은 꽤 간단합니다. 캠프사를 자정쯤 출발해서 헤드램프를 이용해 어둠 속을 등반합니다. 목표는 오전 8, 9시 정상 도달입니다.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는 하산할 때 가장 위험한 구간을 밝은 낮에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 팀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는 원정 초기에 심하게 아팠고 치료를 받기 위해 카트만두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다시 산으로 돌아와야 할 정도였습니다. 마리오시는 정상 등반을 위해 7개의 산소통을 약속받았지만 그것들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와는 그의 경력에서 처음으로 데스존에 들어섰고 이 산에서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 고도에 있었습니다. 이 팀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밤에 가파르고 얼어붙은 벽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여러 번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느려서 아침이 되어 정상에 올라서 내려와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이 높은 곳 어딘가에서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마리우슈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보조 산소 장비가 고장났고 인공적인 공기의 꾸준한 공급이 끊기자 산소 부족이 즉시 그의 몸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발이 점점 마비되었습니다. 동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우슈는 계속 위로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7,700피트 지점에서 그는 현명하게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로 결정하고 등반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와는 가이드로서의 임무를 다하며 마리우슈와 함께 돌아서서 얼음길을 내려와 캠프포의 비교적 안전한 텐트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 스랄은 전직 로열 마린이었습니다. 그는 온라인으로 수천 명이 자신의 트래커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곳에 가기 위해 돈을 빌렸고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앙페르바는 데스존으로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아침이 지나갔습니다. 오후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고산 등반에서는 오후 2시를 절대적으로 넘기면 정상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반드시 돌아서야 한다는 거의 철칙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산 위에 갇히는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와 앙페르바는 오후 2시라는 마감 시간을 훌쩍 넘겨 계속 등반했고 결국 오후 5시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시간에 세계 정상에 오른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거의 18시간 동안 계속해서 등반해왔고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완전히 지친 상태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가파르고 가혹한 지형을 돌아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그들은 밤을 살아남아 무사히 캠프사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5월 29일 아침 정상 등반을 마친 4명 모두 캠프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매우 지쳐 있었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산을 내려가야 하는 마감 시간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 아래에 있는 유일한 하산 노트는 언제든 철수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빨리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2명의 의뢰인이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우스는 손과 발에 동상을 입었고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기 위해 더 낮은 고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크리스는 데스존을 지나 18시간 만에 정상 등반을 마치고 막 내려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마리우시는 크리스의 속도를 기다리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룹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리우시는 그날 아침 앙페르바와 일찍 캠프를 떠났습니다. 크리스, 한 발짝 내딛기도 힘들었던 그 의뢰인은 평생 한 번도 상부산에서 누구를 안내해 본 적 없는 보험도 없는 캠프 요리사와 짝을 이루게 됐었습니다. 앙페르바와 마리우시가 캠프사를 떠날 때 크리스와 힐러리다와는 아직 장비를 챙기고 일어설 기운을 모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하산을 시작했을 때는 완전히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철저하게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모든 등반가, 모든 가이드, 모든 원정대가 이미 에베레스트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지나가는 팀도 없었고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줄 다른 원정대의 가이드도 없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가혹한 벽을 천천히 내려오는 두 남자뿐이었습니다. 캠프4에서 내려가는 길은 로체페이스라고 불리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빙하, 얼음벽을 가로질러 이어집니다. 이 벽은 아래 캠프들을 향해 수천 피트나 떨어져 있으며 좋은 날에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이날은 좋지 않았습니다. 시야는 앞에 밧줄은 보였지만 그 이상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추위는 장비 속까지 파고드는 그런 종류였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발걸음은 완전한 집중을 요구했고 집중력은 두 남자 모두에게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함께 움직였습니다. 느렸지만 함께였습니다. 그러다 약 25,000피트 지점의 옐로우 밴드라고 불리는 구간에서 힐러리다와는 배낭 위에 앉아 쉬었습니다. 크리스는 멈춰서 뒤를 돌아봤다고 말합니다. 힐러리, 괜찮아? 그가 물었습니다. 그는 다와가 올려다보며 괜찮아 크리스. 제발 가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는 돌아서서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때가 누군가가 힐러리다와 셰르파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고 그 후 엿새 동안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크리스가 약 1000피트 아래로 내려가던 중 그는 같은 팀 고객인 마리우슈를 만났고 마리우슈는 정말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산소는 모두 떨어졌습니다. 손을 따라 번져가던 동상은 이제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의 셰르파 가이드인 앙페르바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속도와 이 상태로는 혼자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가 올려다봤을 때 힐러리는 여전히 앉아있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괜찮은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잠시 크리스 입장이 되어보세요. 당신은 산소통의 절반만 남은 채로 24,000피트에 있습니다. 당신이 방금 눈 위에 앉아있는 채 두고 온 남자가 계속 가라고 했고 곧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 산에서 가이드들이 항상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당신 앞에는 완전히 혼자인 또 다른 고객이 있습니다. 그에게 배정된 셰르파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그의 몸은 점점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할 시간 동안 산소도 절반밖에 안 남았다는 말 했었나요? 제 말은 계산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크리스는 마리우슈를 돕기로 결정했고 둘은 남아있는 산소를 나눠 쓰면서 함께 캠프3에 있는 버려진 텐트로 내려갔습니다. 원래 2시간이면 끝났어야 할 구간이 완전히 끔찍한 화이트하우스 상태 속에서 1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캠프3에서 캠프2까지의 구간은 19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겨우 2026년 5월 30일에야 자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끌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산하는 내내 다우의 헤드램프 불빛은 단 한 번도 그들 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누구도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5월 30일 크리스가 캠프 2에서 베이스 캠프로 무전을 보내 다와가 실종되었다고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는 전날 옐로우 밴드에서 마지막으로 다와를 받고 그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구조 활동이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구조 헬리콥터가 즉시 캠프 2나 3까지 올라가고 산에 남은 셰르파들에게 로프를 타고 그를 구해오면 큰 현상금을 줬어야 했습니다. 일종의 노력, 도와주고자 하는 의지, 그런 무언가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트래버스 어드벤처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수색대조차 한 번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산에 단 한 사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힐러리 다와는 그저 죽은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그를 포기했기 때문에 산의 톱니바퀴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들 아래에 있던 전문 셰르파 팀은 계속해서 안전사다리와 밧줄을 얼음에서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산에서 내려왔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캠프 카트만두로 돌아가서 크리스 스랄은 다와의 아내를 만나 산에서 그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의 영혼을 위해 며칠간 불교 장례식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와 마리우쇼는 온라인에 감동적인 추모글을 올리며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믿었던 그 남자를 애도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산이 높은 곳에서 초콜릿바 몇 개와 씹을 얼음 조각 몇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힐러리다와 셰르파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며칠 전 크리스가 로프를 따라 아래로 내려간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러리는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산소가 부족했고 지쳐 있었으며 완전히 기진백진한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그는 눈을 감고 다시는 뜨지 못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5월 30일 해가 뜨던 날 그의 팀이 베이스 캠프에서 그를 사망자로 처리하고 있던 바로 그날 힐러리 다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한 일은 에베레스트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인내의 업적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이 52세의 셰르파는 일어나서 한 발을 앞으로 내딛었고 또 한 발을 내딛으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동기부여 의미의 의지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히말라야 산맥을 40년 동안 알아온 경험과 자신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체벽은 옐로우밴드 아래로 수천 피트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산소가 충분할 때 팀들은 몇 시간 만에 그 구간을 통과합니다. 힐러리 다와는 산소통 없이 혼자서 그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고정 로프를 하나씩 잡으며 한 구간씩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이틀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산소가 없는 지친 몸은 소화 기능이 극도로 느려지기 때문에 설령 음식이 눈앞에 있었다 해도 그의 몸은 그것을 소화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대에서는 탈수가 배고픔보다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내쉴 때마다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가고 이곳에서는 지구상 거의 어떤 곳보다도 더 가쁘게 숨을 쉬게 됩니다. 다와는 산에서 얼음 덩어리를 떼어내 입에 넣었습니다. 그는 이가 아팠지만 고통을 참으며 얼음을 씹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위 전에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거기서 몇 조각의 초콜릿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입안에서 얼음이 녹기를 기다리며 천천히 녹여 먹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캠프 3에 버려진 텐트에 도착해 하나씩 살펴볼 때까지의 연료였습니다. 대부분의 원정대가 음식을 남기고 가서 그는 남은 음식을 먹으며 계속 이동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사람이 우리와 다르게 태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대 의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보조산소 없이 인간의 뇌는 몇 시간 안에 기능을 잃기 시작한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성적 사고가 먼저 무너지는 이유는 몸이 남은 자원을 중심부를 따뜻하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데 집중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다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고 길을 잃지 않았으며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려갈 길이 멀었습니다. 캠프 3를 지난 후 다와는 텅 빈 빙하를 수마일이나 기어서 지나갔고 완전히 버려진 캠프 2의 텐트들을 지나쳤습니다. 2만 1000피트, 원래 머물려던 곳과 2만 피트 캠프 1을 지나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산에서 가장 두려운 마지막 장애물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내려갔습니다. 안전을 위해 다와는 쿤부 아이스폴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 아이스폴은 힐러리와 해발 17,600피트의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사이에 남은 마지막 장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건너면 그는 의사,
헬리콥터, 그리고 집에 있는 아내와 딸에게 돌아갈 비행기가 있는 문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산을 내려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원정대에게도 이 아이스폴은 이미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 중 하나입니다. 이 느리게 움직이는 얼음강은 예고 없이 갈라지고 무너집니다. 어제는 없었던 크레바스가 하룻밤 사이에 생기기도 합니다. 등반가들이 매 시즌 이곳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특별한 셰르파 팀이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몇 주 동안 고정 로프와 알루미늄 사다리를 설치해서 가장 위험한 구간을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로프와 사다리들은 실제로 산에서 제거되고 있었습니다. 다와는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의 상단에 혼자 있었고 아무런 인프라도 로프도 사다리도 없었으며 통과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손과 무거운 등산화, 그리고 평생을 이 산에서 보낸 사람의 희미해져가는 근육 기억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하고 끝이 없는 틈을 연결해주는 알루미늄 사다리가 없다면 쿤 부부 아이스폴을 통과하는 것은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안 룰렛과도 같은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산이 그를 덮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언제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 6월 1일 아침, 다와가 캠프1 바로 아래에서 움직이는 얼음 사이를 지나가려 할 때 발밑이 무너진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끄러져 깊고 수직인 크레바스에 바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얼음 틈은 좁은 V자 형태이기 때문에 추락의 강한 충격으로 그는 바닥의 병목 지점에 꽉 끼게 되었습니다. 충격으로 그의 대퇴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 나쁜 건 그의 등산화가 얼음 틈에 완전히 끼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부러진 몸을 그 함정에서 물리적으로 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발을 빼내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의 등산화는 얼음 속에 영원히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무려 이틀 동안 다와는 다리가 부러진 채로 등산화도 없이 사방이 얼음으로 둘러싸인 크레바스 바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산 등반에서는 산소가 부족하고 얼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뇌가 당신에게 탈출구를 제시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거짓된 따뜻함으로 감싸고 그냥 잠들라고 속삭입니다. 다와는 잠들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48시간 동안 얼음에 끼어 앉아 있으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돌이킬 수 없는 동상으로 검게 변해갔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가족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그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이틀간 잠시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다와가 크레바스 아래로 올려 퍼지는 무거운 회전 날개의 둔탁한 소리를 들었을 때 순수하고 고통스러운 희망이 얼음을 뚫고 솟아올랐습니다. 수색 헬리콥터가 바로 빙하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8K 익스페디션 소속이었죠. 허가 서류만 작성했던 그 서류상 업체 기억나시나요? 다와의 절박한 가족들이 그의 실제 고용주가 그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카트만두에서 이 집 저 집을 두드리며 누군가 아무나 수색을 시작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8K의 수석 운영자인 펜바 셰르파라는 남자가 나서서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그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법적 의무는 없었지만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와는 헬리콥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위를 올려다보며 머리 위로 좁게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고 동상에 걸린 두 손을 두 번 들어 올려 필사적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면 크레바스는 단순한 검은 그림자입니다. 조종사는 그를 보지 못했고 헬리콥터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다시 한번 다와는 완전히 숨막히는 침묵 속에 남겨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 산에 자신을 맡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했는지 생각해보세요. 다와는 애초에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옐로우 밴드에서부터 캠프3의 고요한 침묵을 지나 텅 빈 캠프2의 텐트들까지 혼자서 보조산소 한 번 쓰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서서히 마지막 차가운 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는 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다무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보수가 필요해 살아남아야 했고 이제 거의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결승선까지 몇 센티미터 남았고 거의 집에 도착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서 이틀을 보낸 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세요, 쿤부. 아이스폴은 사실 단순히 고정된 얼음 계곡이 아닙니다. 그곳은 거대한 얼음강으로 산을 따라 하루에 1m에서 1.2m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흘러내립니다.
빙하가 가파르고 뾰족한 낙차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얼음이 늘어나고 거칠게 부서집니다. 다와가 크레바스 바닥에 앉아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바로 그의 머리 위에 있던 거대한 얼음 기둥 중 하나가 마침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졌습니다. 그로 인해 거칠고 국지적인 눈사태가 발생했고 수천 톤의 눈이 경사면을 따라 쏟아져 내려와 다와가 갇혀있던 크레바스의 입구로 바로 쏟아졌습니다. 다른 어떤 상황이었다면 빙하낙하 눈사태는 등반가들이 산채로 매몰되는 전형적인 원인입니다. 힐러리 다와는 눈사태 덕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사태가 크레바스를 일부 메워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이 가라앉자 그의 감옥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끝이 없는 구덩이 대신 그는 표면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로 쓸 만큼의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체에 남아있던 아주 적은 힘을 짜내고 부러진 다리에 눈이 멀 정도의 고통을 무시한 채 힐러리 다와는 그 눈사태 잔해를 기어 올라갔고 이틀 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마침내 스스로 무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마침내 몸을 끌고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그가 한 일의 육체적 대가는 솔직히 그 자리에서 그의 생명을 거의 앗아갈 뻔했습니다. 그의 부츠는 사라졌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새까맣게 변했으며 다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그는 서 있을 수도 없었고 그를 도와줄 밧줄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누운 채로 동상에 걸린 손을 눈 속에 파묻고 스스로를 앞으로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치 한치 고통스럽게 기어갔습니다. 쿵부 아이스폴의 미로를 지나 날카로운 빙하잔해와 얼어붙은 눈 위를 쓸모없는 부러진 다리와 며칠 전에 이미 멈췄어야 할 몸을 끌면서 기어갔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기어갔습니다. 그는 6월 4일 아침까지 기어갔고 해발 약 17,500피트로 베이스 캠프 바로 위에 위치한 크람폰 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사가르마타 오염통제위원회, 즉 10억 루피 규모의 2026년 에베레스트 등반 원정대가 남긴 쓰레기를 수거하는 쓰레기 처리반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들은 일을 멈추고 얼음 경사면을 올려다보며 6일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자가 기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매달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거기에 있습니다. 패티온 아래 링크 확인하세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쓰레기 수거반은 가방을 내려놓고 얼음 위를 달려가 그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동상에 걸렸고 신발도 없었으며 거의 말을 하지 못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따뜻한 옷으로 그를 감싸고 뜨거운 물을 주었으며 즉시 무전기로 베이스 캠프에 연락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다와는 헬리콥터로 산에서 이송되어 곧바로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적이라고 부르는 건 쉬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그랬으니까요. 그 남자는 크레바스에 빠져 대퇴골이 부러졌고 어둠 속에서 이틀 동안 비스킷과 얼음으로 버텼으며 원치 않았던 눈사태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부러진 다리로 부츠도 없이 쿰부 아이스폴을 기어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다와가 옐로우 밴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때 그의 회사가 할 일은 구조 인원을 위로 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 실종된 사람이 35세의 돈을 내는 영국 여성 이나 40세의 미국 남성, 즉 돈을 내는 고객이거나 수천 명이 온라인으로 GPS 추적기를 지켜보는 팀이었다면 헬리콥터가 뜨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정부 당국이 전화를 걸어와서 상황 보고를 요구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힐러러리다와 셰르파의 경우 수색이 한 번이라도 시작되기까지 6일 걸렸습니다.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그를 고용한 회사가 아니라 절박한 가족의 요청에 8K 익스페디션이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조카인 카르마 게제 셰르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외국인 등반가였다면 구조작업은 훨씬 더 빨리 조직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 많은 네팔인이었습니다. 그가 틀렸을까요? 제가 말하는 이 순간 다와는 카트만두의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동상으로 인해 손가락과 발가락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의 딸은 결국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직접 아버지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포기했던 회사는 여전히 다음 시즌을 위해 고객을 받고 있습니다. 히말라얀 트래버스는 그날 아침 다와가 이미 죽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정 때문에 아무도 그를 구하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K2의 원정 업체들은 매 시즌마다 똑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저 위에서는 그들이 두고 온 등반가들은 실종자가 아니라 눈앞에 살아있는데도 여전히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한 개에 떨어지는 얼음덩어리가 바로 그 계산을 K2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날로 바꿔놓았습니다. 왜 아무도 그들을 구하러 돌아가지 않았는지 알려면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